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신용화 교수는 더 나아가 과감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2. 러시아 꺾고 세계 2위 화포기술 확보. 3. 진흙탕 험지 가르며 3km 표적 백발백중.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대 유럽 문명의 뿌리로 여겨지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수천 년 동안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로마 시대의 유적지에서 고조선 문명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정체를 알 수 없어 곤란에 빠졌던 이탈리아 학자가 오랜 연구와 추론을 통해 진실을 발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학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로마 시대 유물 중 일부는 실제로 고조선 문명의 유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고고학계는 크게 흥분하며 로마 시대 유물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로마 시대와 고조선 시대의 문명이 동시에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적인 연구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유적에서 발굴된 고조선 문명의 유물은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유물인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발견은 고조선 문명이 다른 문명과 교류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을 시사하며 인류 역사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발견은 역사와 고고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뒤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고조선 문명의 로마 시대 유적 발견은 문화 교류와 상호 영향을 더 깊게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로마 시대와 고조선 시대의 관계에 대한 더 많은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떻게 로마 유적에서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지? 발굴을 진행하던 학자는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생전 처음 보는 문양의 타일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동안 봤던 유물과는 차원이 다른 형태였죠. 이탈리아 로마 근처 포도밭에서 발견된 대규모 유적. 그 유적을 발굴하던 로마 시대 전문가 일라리아 데가노 교수는 상식이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적지에서 세라믹 소재의 타일을 발견한 것인데요. 그의 관심을 끈 것은 로마 시대 유물에서 보기 어려운 형태의 문양이 타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 쉽게 접할 수 없는 태극 무늬가 박힌 타일. 보통 로마 시대 유적에서 발견되는 타일은 꽃을 본 딴 모양이거나 십자가 형태의 문양을 본 따 만든 타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피사대학 소속 일라리아 데가노 교수는 발굴된 유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동양 문화에 정통한 전문가를 초빙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전문가는 음양을 뜻하는 중국 유물이 발견된 것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고대 중국과의 교류에서 비롯된 타일이라는 가설을 내세웠죠. 그러나 시대가 맞지 않았고 중국의 음양 무늬와는 다른 생김새였기에 이 가설은 기각되었습니다. 중국의 음양은 태극 무늬의 두꺼운 부분에 동그라미가 안에 박혀있는 형태로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과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독특한 태극 무늬 타일에 궁금증을 품던 학자는 우연히 로마 시대 문장을 연구하는 다른 연구자를 통해 이 무늬의 출처를 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로마 제국 시기 방패병이 사용하던 방패에서 태극 무늬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시기 여러 부대들이 존재했고 그중 한 부대의 상징 마크로 쓰인 것이 태극 문양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학자는 이 이상 연구를 발전시킬 수 없었다고 합니다. 추가 정보가 발견된 것이 없었고 유적지에서 발견한 타일 중 태극 문양을 한 타일은 많이 없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방사선 연대 측정을 해본 결과 자신이 발견한 태극 무늬 타일의 제작 연대가 지나치게 오래전에 제작된 시기라는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미스터리 속에 빠진 이 유물에 대해 학자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도달한 학자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다른 유물들을 검색하던를 놀랍게도 타일에서 발견된 태극 문양과 비슷한 흔적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켈트 유적에서 발견된 태극 문양의 모습이 자신이 발견한 태극 문양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죠. 켈트족은 한때 전 유럽에 걸쳐 문명을 이루던 민족이었습니다. 전성기를 이루었을 때는 지금의 프랑스 지역인 갈리아의 터전을 잡고 독자적인 문명을 이루며 살았던 이들이죠. 동유럽을 비롯해 현재 북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카르타고까지 그 영역을 넓힌 민족으로 후대에 로마로 편입된 이들인데요. 이 민족의 특징은 흰 옷을 즐겨 입으며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들의 신화인데요. 켈트족의 주신은 빛의 신으로 대자연을 형상화한 존재입니다. 놀랍게도 켈트족의 최고 신이자 빛의 신은 삼위일체 세 신이 하나인 존재였다고 합니다. 한민족의 삼신일체 신앙체계와 흡사한 구조라 할 수 있죠. 이뿐만 아니라 켈트족은 나무를 중심으로 생활했으며 단군과 마찬가지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배계층인 드루이드가 켈트 민족의 주술사이자 치료사로 활동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무를 신성하게 생각했다는 점에서 이탈리아 학자는 과거 동양 신화를 공부하던 가운데 접했던 고조선 문명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곰곰이 서적을 통해 관련성을 공부하던 그는 충격적인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고조선의 신화와 켈트의 신화가 흡사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인데요. 자신이 발견한 태극 문양 타일이 사실은 고조선 시대 유물이고 켈트족의 후손들이 이 문양의 타일을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고조선 멸망 이후 서쪽으로 향하던 고조선 유민들은 유럽 전역에 퍼지며 자리를 잡았고, 유민들은 켈트족이라는 이름으로 고조선의 유산을 이어갔습니다. 태극 무늬는 고조선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인데요. 서울대학교 신용화 교수는 논문을 통해 고조선과 태극 무늬의 상관관계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태극은 본디 천지가 개벽하기 이전 상태로 우주 만물 구성의 가장 근원이 되는 본체를 가리킵니다. 천지개벽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고조선인들은 태극 무늬를 하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후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후대 고조선인들은 정확한 뜻은 잊어버려도 이 문양만큼은 자손들에게 물려주었죠. 신용화 교수는 더 나아가 과감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태극 문양은 단군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문양을 쓰는 이들은 모두 한민족의 후손이거나 영향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켈트족은 대표적으로 한민족의 후예들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몽골 지역에서도 발견되는 태극 문양의 흔적은 고조선 멸망 이후 서쪽으로 이주하던 후손들이 이를 전파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켈트족의 상징인 태극 문양은 트리스켈리온이라는 삼극 형태로 변형되었지만 고조선의 핵심 유산인 태극 문양은 켈트가 멸망한 이후 로마 시대까지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로마 민족이 켈트를 점령하면서 북아프리카를 비롯해 수도 로마에서도 켈트족은 태극 문양을 이어가며 조상의 정체성을 지킨 것입니다. 정체성을 지킨 고조선 유민들의 계승 정신은 신라시대 유물에서도 발견되는데요. 경주 대릉원 주변 계림로 배수공사 중 발견된 경주 계림로 보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유물은 독특하게도 신라시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어 학계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황금색으로 덮인 이 보검에는 태극 문양이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보로보의 마을 무덤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보검이 발견되어 역사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었죠. 이 외에도 고대 트라키아 지역에 거주했던 원주민들이 태극 무늬 보검을 사용했던 흔적이 발견되면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한민족의 영향이 미쳤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민족은 광활한 대륙을 지배했고 이주한 고조선의 후예들이 끊임없이 그 명맥을 이어가며 태극 문양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죠. 고미술사가이자 한반도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일본 학자인 요시미즈 츠네오는 로마 문화 왕국 신라라는 저서를 출간해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요시미즈는 46세기 신라 유적에서 발견된 로마 유물들과 로마 유적에서 발견된 신라시대 황금 장식의 상관성을 미루어 봤을 때 신라는 그리스 로마 문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국가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책에서 그가 예시로 들었던 황금 보검과 태극 문양 역시 자신의 결론을 내는데 뒷받침한 근거였죠. 하지만 그는 잘못된 결론을 낸 것입니다. 고조선의 후예인 한민족이 한반도에서 문명을 세웠고 멸망한 고조선의 후예가 유럽으로 넘어가 켈트족이 되었기에 같은 고조선 문명 영향 아래에 있던 로마와 신라가 비슷한 유물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죠. 고조선 문명을 잘 몰랐던 일본인 학자가 엉뚱한 결론을 낸 것이죠. 서양학계에서도 고조선 문명에 대해 잘 몰랐기에 로마 유적에서 발견된 태극 문양 타일에 대해서 엉뚱한 결론을 내릴 뻔했지만 올바른 역사를 알고자 했던 이탈리아 학자의 탐구심 덕분에 고조선 문명의 유물이라는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이 사실을 학계에 보고한 데가노 교수는 추가 연구를 통해 튀니지와 알제리 근방의 로마 시대 유적에서 비슷한 태극 무늬 문양의 타일을 발굴할 것이며 유럽 중심 사관의 사고에서 벗어나 고대 고조선 문명의 흔적을 제대로 파악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유럽 학계 역시 그동안 알 수 없는 고대 민족의 문화라 치부했던 유적과 유물들을 다시 검수해 확인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하죠. 특히 그동안 켈트족의 고유 문양이라고 생각했던 태극 무늬를 고조선 문명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흔적으로 바라보고 켈트족 유적을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도외시했던 한국 고대 문명이 다시 조명되기를 바라며 세계에 퍼져 있는 고조선 문명의 흔적인 태극 문양에 대해 지금부터 한국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자주포가 세계를 평정했습니다. 호주, 인도, 유럽, 아프리카에 K9 자주포가 수출됐고 해들 거듭할수록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거래에서는 무려 672대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48대는 한국에서 생산해 판매하고 624대는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개량한 K9PL로 생산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번 폴란드 물량을 포함하면 세계 각지에서 생산됐거나 생산될 예정인 K9 자주포의 수량이 무려 2,500대를 넘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계 표준 자주포라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현재 완전 무인 포탑이 적용된 K9A2 개발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으며 완전 무인, 사거리 개선, 정밀도와 위력 개선을 목표로 한 K9A3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이 한창인데요. 이 성능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는 58 구경장만 K9에 적용돼도 성능상 실전 배치된 자주포 중 세계 최고라는 G000을 압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K9 자주포는 세계 표준을 넘어 세계 최강 자주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새로 개발한 신형 자주포들이라면 K9A2는 물론 K9A3라 할지라도 성능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새로 나온 자주포가 얼마나 대단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또 대한민국이 치열한 무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수한 자주포가 필요할까요? 오늘은 K9 자주포의 새로운 경쟁 상대들의 성능을 K9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나을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은 건국 이래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매달 새로운 사업을 수주하고 신기술이 개발되며 해마다 수많은 국산 무기가 군에 실전 배치됩니다. 그만큼 기술 수준도 뛰어난데요.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국방기술수준조사서 2022터부터 2036에 따르면 8대 국방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종합순위는 무려 세계 9위입니다. 한때 우리에게 기술을 전수했던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을 모두 제치고 세계 탑 10 국방기술 보유국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넘어서야 할 아주 큰 벽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현재 일본은 국방기술 순위 세계 8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위가 일본이라는 뜻입니다. 불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절대 따라잡지 못하리라던 일본을 턱 밑까지 추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올라가려는 한국만큼이나 일본도 밀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위, 2018년 7위, 2021년 8위로 추락했지만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8개 영역에서 양국의 국방기술 순위를 비교한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일본이 아주 근소하게 대한민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에게는 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딱 한 분야만큼은 일본이 사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분야는 바로 화력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포기술에서 한국의 우세가 두드러집니다. 미국, 독일, 러시아의 뒤를 이어 세계 4위의 화포기술로 세계 9위에 불과한 일본을 크게 따돌렸는데요. 그리고 이런 한일 간 화포기술 격차를 상징하는 무기가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전세계 155mm 자주포 수출량 1위라는 우리 방산사 최고의 수출 실적과 우수한 운용성, 끊임없는 성능 개량을 통한 사거리 위력 정밀도의 개선 등으로 한때 라이벌 취급을 받던 일본의 99식 자주포를 압도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새 포탄을 개발했다고 기뻐할 때 한국은 개량형 K9을 출시하는 개발 속도의 격차 탓이 컸습니다. 일본과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것은 한국의 끊임없는 R&D 때문입니다. 한 해 정부가 지출하는 R&D 예산에서 국방 R&D가 차지하는 비중을로 따졌을 때 한국의 국방 R&D는 15터부터 20% 수준입니다. 2019년에는 16.3%였는데 이는 OECD에 포함된 경제 강국 중 3등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2등인 터키의 국방 예산은 우리의 절반조차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방 R&D 투자 규모는 OECD 내에서 미국 바로 다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계 2등은 아닙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국가 규모에 비해 국방기술 연구개발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면 2019년 일본의 국방 R&D 투자는 일본 정부가 사용한 전체 R&D 예산 규모의 3%에 그쳤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조차도 높게 잡은 수치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예산 중 상당수가 국채 이자로 빠져나가고 있어서 한일 국방 예산이 거의 엇비슷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국방기술 발전에 5배 이상 투자한다는 해석도 가능한데요. 이런 숨겨진 이유 때문에 한국이 일본을 바싹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전후로 독일, 프랑스는 자국 예산의 5%부터 6%를 국방 R&D에 투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인데요. 심지어 이탈리아는 전체 R&D 예산 중 불과 0.5%를 국방에 투자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방산이 강했던 유럽 국가들의 국방 기술 역량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그 결과 일본의 99식 자주포처럼 한국의 K9보다 우수하거나 비슷하다던 프랑스의 세자르, 스웨덴의 아처, 영국의 AS는 90는, 한국이 K9A2 위 양산을 준비하는 동안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기술 격차가 K9 위 대박 신화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이 꺾지 못한 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독일, 러시아입니다. 미국의 화포 기술을 100점이라고 할 때 한국의 화포 기술은 86점에 불과합니다. 이 격차를 증명하는 게 미국이 개발 중인 ERCA입니다. ERCA는 사거리 개선 화포 포병의 약어로 미국이 추진 중인 차세대 155mm 자주포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인공은 M109A7 차체 위에 신형 58 구경장포를 탑재한 신개념 자주포 XM129 자주포인데요. 로켓 추진 포탄 XM1113탄과 슈퍼장약 XM654, 탄도 수정 신관 PGK 등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해 2020년 12월에 사거리 70km를 달성했습니다. 또 발사 속도 역시 분당 최대 열발 사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곧 개발이 마무리될 K9A2보다 발사 속도에는 동등하고 사거리 면에서는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심지어 이에 더해 장약량 증가에 따른 약실 압력 증가와 그에 따른 사격 충격량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 크롬 도금을 통한 포각 내 내마모 처리까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첨단 자주포라 할 만한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은 이렇게 대단한 자주포를 2023년부터 실전 배치합니다. 2023년 18문을 배치해 70km 포병 체계를 갖춘 뒤 2024년까지 자동장전장치와 램제트탄의 개발을 마무리지어 최대 사거리가 130km에 달하는 궁극의 자주포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냥 손만 놓고 다른 나라의 추월을 그냥 보고만 있을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화포 기술은 몇몇 분야에서 미국보다 우수한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여 년간 미국이 전면전보다 게릴라전에 신경 쓰면서 39 구경장 M109A16 팔라딘 자주포에 머물던 사이 한국은 52 구경장 K9을 두 번이나 개량해 K9A2를 만들었습니다. K9A2는 완전 무인화된 포탑을 통해 분당 열발이 발사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의 XM129는 아직 자동장전장치를 탑재하지 못했습니다. 또 차체의 성능도 차이가 큽니다. XM129는 제한된 예산 때문에 M109 차체를 재활용하는데요. 이 M109 차체보다 우리 K9 위 차체가 훨씬 우수합니다. 그리고 개선된 장약, 램제트탄, 크롬 도금, 58 구경장 장포신 등 XM129가 내세우는 강점들 역시 곧 시제품을 낼 수 있을 만큼 한국의 개발 수준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주포만 놓고 보면 한국이 수년 내 미국을 따라잡는 것도 그리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진 것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바로 뒤에 있는 독일과 러시아도 우리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독일은 95점, 러시아는 92점으로 86점인 대한민국보다 우수한 포기술을 보유 중입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무려 1996년에 둔감 장약을 이용해 K9A2의 최대 발사 속도인 분당 열발이 사격이 가능한 G000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너무 비싼 가격 탓에 독일 자주포는 결국 사장됐지만 기술력만큼은 아직 건재한 대포 강국이란 것이죠. 이를 증명하는 것이 독일의 RCH-155입니다. RCH-155는 독일이 새롭게 개발한 차륜형 자주포인데요. PZ-HV 기술과 저렴한 가격으로 더욱 개선된 성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차세대 독일 자주포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미 많은 수량이 양산되어 성능이 입증된 복서 장갑차 차체에 새로 개발한 52 구경장 155mm 포탑인 AGM 모듈을 얹어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능이 미쳤습니다. 전차처럼 움직이며 쏘는 기동간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작 2명이 운용함에도 분담 9발 발사가 가능하고 시속 100km로 기동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카노나 엑스칼리버 같은 정밀유도 포탄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독일은 엄청난 자주포에 뒤이어 69경장 포신의 해발까지 진행 중입니다. K9 EK9A 15G000을 꺾었지만 아직 독일의 대포 기술을 꺾기에는 한 수 모자란 것입니다. 게다가 독일뿐 아니라 러시아도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무려 2002년에 이연장 152mm 자주포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ES-35 칼리차인데요. 칼리차는 이연장 152mm 포를 이용해 이론상 분당 36발이라는 정신나간 발사속도를 달성할 수 있으며 사거리 역시 70km에 달합니다. 게다가 포뿐 아니라 종합 성능도 괴물 같았습니다. 자주포 주제에 1500마력 엔진을 탑재해 70발이 포탄을 싣고도 80km 위 최대 시속을 달성했습니다. 과연 러시아가 이런 괴물을 만들 수 있나 의심될 정도로 강력한데요. 하지만 과거 소련 시절 포 한쪽당 분당 45발 속사가 가능한 이연장 130mm 한포 AK-130을 개발한 전적이 있는 러시아의 주장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정말 가능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미국, 독일, 러시아는 한국이 절대 못 이길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나라들 중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차세대 자주포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특유의 뻥스펙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만약 칼리차가 러시아가 주장한 성능에 반만 됐어도 러시아 포병이 서방제 자주포를 지원받은 우크라이나 포병에 절대 밀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러시아가 주장하는 스펙대로라면 아무리 하이마스 할아버지가 와도 상대하기 힘든 괴물 자주포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칼리차를 빼면 러시아의 자주포 중 K9보다 나은 자주포가 없습니다. K9A2는커녕 기본형 K9만도 못한 ES7 피온이나 ES19 무스타 S 같은 구형 자주포뿐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 중 화포 기술이 더 우수한 것은 대한민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도저히 따라잡지 못할 것 같은 독일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우선 RCH-155는 경량 자주포입니다. 탑재 가능한 탄약량이 30발에 불과하며 차체 역시 800마력 엔진을 사용한 구형 복서장갑차라 개량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K9에 대응할 만한 69경장 자주포를 만들려면 완전히 새로운 차체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완전히 새롭게 자주포를 개발할 경우 아무리 짧게 잡아야 10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리고 그쯤이면 한국은 미국의 XM1299의 최종 목표인 사거리 130km 램제트 포탄과 58 구경장 크롬 포신이 적용된 완전 무인 자주포 K9A3 위 개발을 마무리 짓고 K9을 대체할 초장사정포의 개발을 시작할 시기인데요. 정리하자면 한국의 화포 기술은 미국을 따라잡기는 어려워도 사실상 세계 3위인 러시아를 따라잡았고 세계 2위인 독일과는 그리 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한국이 꾸준히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면 세계 2위 화포 기술을 보유하는 것도 꿈은 아니라는 것이죠. 1970년대 한국은 엄청난 노력 끝에 미국산 105mm 견인포를 역설계해 KH-178 곡사포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뒤처진 무기라는 악평 속에 1984년 한계대대 분량의 대포만 생산하고 추가 생산을 포기했습니다. 즉 베끼는 것도 느린 후진기술국이 대한민국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자주포를 가졌으며 세계 2위의 화포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주력 전차가 된 K2 흑표의 명성이 날로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언론에서는 K2 흑표 전차를 두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가진 주력 전차라고 말하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K2 전차를 직접 운용해본 폴란드 전차병들은 이런 평가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만큼 K2 전차가 무시무시한 화력을 가진 전차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한국 무기에 열광하고 있는 폴란드군은 아예 한국 무기들로만 구성된 육군 최대 규모의 기동사단을 새롭게 편성하며 군대를 아예 한국식으로 뜯어고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무기들이 유럽을 수호할 가장 크고 강력한 방패가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언론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가진 주력 전차 10종을 선정했는데 그 명단에 K2 전차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전문 매체인 하카즈에서 세계 각국의 주력 전차들 중전차의 방어력이나 기동성을 제외하고 오로지 공격 능력, 즉 화력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 직관적인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최강이라 불릴 수 있는 전차를 10대 꼽았는데요.
M1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 2, 르클레르, KF-51, 아르마타 등 21세기를 대표하는 전차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가 세계 최강의 화력을 가지고 있는 전차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K2 전차에 대해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미친 전차 중 하나라고 표현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공격 및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 어떤 국가보다 군사적 수요가 많은 나라로 주력 전차로 K2 흑표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 도발에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K2 전차에는 3분 동안 쉬지 않고 분당 열발을 발사할 수 있는 120mm 55구경 활강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장갑차와 헬리콥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화학에너지탄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전투 관리 시스템을 통해 아군 전차와 상태를 공유할 수 있어 메시지만 보내면 언제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 덧붙이기도 했죠. K2 전차의 화력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역시 K2 전차의 높은 명중률을 보장하는 첨단화된 사격 동제 시스템과 자동 장전 장치에 기반한 우수한 연사 속도 덕분이었는데요.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한 K2 전차는 일일이 수동 장전을 해야 하는 여타 서방 전차들보다 훨씬 안정적인 연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들로 뒷받침된 K2 전차의 강력한 화력은 폴란드에서 진행된 실사격 훈련을 통해서 재차 확인됐었는데요. 지난 3월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과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까지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었던 K2 전차의 첫 실사격 훈련을 통해 유럽의 K2 전차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줬었습니다. 비가 내려 뻘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폴란드 훈련장을 1500마력에 달하는 엔진의 파워와 어떤 지형에서도 거침없는 기동이 가능케 하는 유기압 서스펜션으로 돌파하고 2터부터 3km 떨어진 장거리 목표물을 대상으로 24발을 사격해 이동형 표적 1개를 제외한 모든 표적을 명중시키는 경이로운 타격 능력을 선보이며 폴란드 고위 관계자들을 웃음짓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K2 전차를 직접 몰아 실탄 사격을 실시했던 폴란드 전차병들은 K2 전차의 성능에 대해 생생한 소감을 남겼었는데요. 우리는 어제 처음으로 기술적인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무기를 도입할 때의 표준 절차로 우선 전차에 아직 탑승하지 않고 밖에서 조작하여 안전하게 발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승무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3발이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격을 동해 타격 중심을 결정하고 조준기에 적절한 조정을 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준점이 실제 탄이 명중하는 지점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날의 결과를 동해 말할 수 있는 것은 탄착군이 매우 조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분명히 K2 전차의 매우 우수한 사격 통제 시스템과 포신의 뛰어난 안정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K2 전차는 훨씬 빠르게 연속 사격이 가능합니다. 분당 15발 이상의 속도로 사격하는 게 가능하며 장전에는 고작 4초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K2 전차는 기존 전차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장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K2 전차의 0점 조절 사격과 실탄 연속 사격을 실시했었던 폴란드 전차병들은 지금까지 운용했던 전차들과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향상된 K2 전차의 뛰어난 화력과 정확도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자동 장전이 가지는 이점이 폴란드 전차병들의 시범을 통해 부각되었는데요. 한국에서 단 6주 교육을 받고 온 폴란드 전차병들이 숙련된 한국 병사들 못지않게 빠르고 정확한 기동 사격을 선보일 수 있었던 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속도로 포탄을 장전해 줄 수 있는 자동 장전 장치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군사용 장비로서 가장 뛰어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기동 중에도 전차장의 바이저를 통해 목표물을 지속적으로 추적 및 조준할 수 있는 첩단 사격 동제 시스템, 험지를 기동 중에도 컴퓨터의 통제로 사격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기압 서스펜션의 보조까지 더해져 K2 전차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최대 분당 15발에 달하는 강력한 화력을 투사하는 것이 가능한 전차가 될 수 있었습니다. K2 전차를 비롯한 한국 무기들이 본격적으로 폴란드 육군에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말이 많았던 한국 무기의 우수한 성능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K2 전차가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하면서 생생한 사용 후기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며 K방산세일즈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K2의 제조사인 현대로템에서도 지금의 기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K2 납품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8월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수출을 위한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하고
해가 넘어가기도 전인 지난 12월의 초도 물량 10대를 인도 완료했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예정했던 것보다 3개월이나 앞서 5대를 조기 납품했던 것에 이어 지난 19일 폴란드 그드니아 항구에 세 번째 K2 전차 물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K2 전차 7대가 추가로 도착하면서 이제 폴란드가 보유한 K2 전차는 총 22대가 되었는데요.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하며 새롭게 도착한 K2 전차 역시 다른 K2 전차들과 함께 최전선에 위치한 20기계화 여단으로 곧바로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을 접한 한 폴란드 네티즌은 180대 중 22대가 폴란드에 도착했다. 2022년에 계약을 맺은 걸 감안하면 매우 놀라운 속도야. 반면 헝가리 사람들은 2018년에 독일에서 레오파르트 244대를 주문했고 이제야 첫 번째 전차를 인도받았어. 5년 동안이나 기다려서야 말이지. 라고 말하며 폴란드가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한 건 현명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기대를 뛰어넘는 납기 속도를 보여주면서 폴란드 정부는 군수산업과 군대를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폴란드 육군은 우크라이나가 뚫리게 된다면 러시아와 마주하게 될 폴란드 동부 지역의 방어선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한국 무기로 무장할 폴란드 최대 규모의 신규 육군사단 제1보병사단을 창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 계약을 통해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강력한 지상군 장비틀을 확보한 폴란드 육군은 러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부대인 1사단의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폴란드 군의 가장 큰 전술 부대가 될 예정인데요. 이 새로운 사단에 대해 폴란드 국방부는 기존의 사단들과 다르게 소련 시절 장비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1보병사단은 총 3만 명의 병력으로 구성되며 1,400개 이상의 한국 장비들로 무장할 예정입니다. 폴란드 군 전체 병력이 17만 명에 불과한데 이 중 3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한 곳에 예편하겠다는 것이죠. 새롭게 탄생한 제1보병사단은 폴란드 군이 이 막대한 장비와 병력으로 단순히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의 심장을 향해 진격할 각오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전차의 기동성과 포병의 화력 지원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1보병사단은 높은 기동성을 갖춘 K2 전차와 강력한 화력 지원이 가능한 K9 자주포를 주축으로 삼아 높은 기동성과 화력을 갖춘 부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편성되는 폴란드 군의 막대한 장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폴란드 현지에 한국 무기 생산 기지가 건설될 예정인데요. 현재 KPL, K9 페타리터, FAOPL 등 폴란드형 장비들을 폴란드 현지에서 제작하기 위해 국내 방산업체들과 폴란드 방산업체 간의 세부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방산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기술 이전이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죠. 물론 이는 폴란드만을 위한 일이 아닌데요. 지난 17일 K2 전차의 제조사인 현대로템의 서준모 부사장이 폴란드 군사매체 에펜스24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폴란드를 발판으로 삼아 전 유럽으로 뻗어나가려 하는 현대로템의 야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준모 부사장은 폴란드 방위산업이 KPL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며 양사의 최적의 파트너십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유럽에는 신형 전차로 교체해야 할 구형 전차들이 많다.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전 유럽 국가에 공급하여 유럽의 평화 유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고 강조하며 폴란드에서 생산될 K2 전차를 통해 유럽 제3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테스트를 통해 K2 전차의 우수한 성능이 증명되면서 국제 방산 시장에서 외면받아 왔었던 K2 전차가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계 3대 전차로 미국의 M1 에이브람스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2, 한국의 K2 전차가 함께 언급되고 있을 정도이죠. 현재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와 중동 국가들에서 K2 전차를 도입하고 싶다고 직접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있어 또 한 번 K2 전차에 대해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2 전차를 필두로 한 K방산이 폴란드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언제나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워야 했었다는 공통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폴란드와 한국은 이제 최대의 방산 파트너로서 양국의 안보를 위해 끈끈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진가가 드러난다는 말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으로 혼란한 지금 한국 전쟁 이후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방산 저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민주주의의 병기창이라는 이름값을 독특히 하고 있는 한국 방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더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